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세 번째 챕터로 경영조직론을 들어갈 건데요. 그래요. 경영조직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일단 우리 경영조직론의 전체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일단 뭔지 살짝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영조직론 있는데요. 경영조직론. 자, 이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기업에 있는 개개인이 있을 거예요. 개인들. 요 개인들이 여러분 모이면 뭐가 되냐면요. 개인이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경영학에서 집단이라고 하고요. 집단. 그리고 집단이 다시 모여서 발전된 형태가 조직이 됩니다. 조직. 요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경영조직론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개인과 집단과 조직이라는 요 3차원에 해당되는 것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예, 그렇게 잘 매니징하는 게 경영조직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조직론은요. 크게 3차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우선 2차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미시조직론이 있고요. 미시조직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거시조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조직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다시 미시 조직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가장 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개인 차원과 그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 있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집단 차원이 되겠어요. 집단 차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거시 조직론은 그 조직 그 자체인 조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요 3차원이라 그래요. 뭡니까? 첫 번째 개인 차원, 두 번째 집단 차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조직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3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쌤, 그러면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뭐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 이겁니다. 뭡니까? 개인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일치되게 만드는 게 경영조직론의 개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2명 이상 모여있는 집단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게 만드는 게 집단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조직 그 자체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게 만드는 게 조직 차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네. 개인의 행동, 집단의 행동, 조직 그 자체 이것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바로 핵심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지각, 그 다음 성격, 그 다음 세 번째 태도, 그 다음 네 번째 학습, 다섯 번째 능력,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사람의 동기부여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뭐 가치관이나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6가지 요소가 바로 이 6가지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두 번째 의사결정, 세 번째, 권력,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네 번째, 집단의 갈등. 마지막, 집단 안에 있는 리더십. 요렇게 5가지가 영향을 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조직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설계와 조직 설계를 바탕으로 탄생된 조직 구조. 요거. 그다음 마지막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조직 그 자체를 개발하는 조직 개발.
이 조직 개발에는 학습 조직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경영 조직론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건데 자 하나만 체크할게요. 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찍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왜? 개인의 행동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집단 차원에서 집단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리더십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조직 설계와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부터 실제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순서대로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갈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을 드렸고 자, 개인 차원부터 지금 들어갈 건데요. 개인 차원의 기출 변형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매슬로우는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욕구는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기업의 사례이다. 이를 매슬로우가 정의한 욕구 단계에 맞춰서 하위, 밑에서부터 상위 순서대로 올바르게 정렬한 것은.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은요. 매슬로우는 어찌 보면 동기부여 이론에 어찌 보면 가장 효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동기부여 이론을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욕구 단계 이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슬로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 한번 적어볼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욕구는 계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욕구 계층. 즉 욕구가 이렇게 층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와 하위와 욕구가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층은 정해져서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서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매슬로우는요. 사람이 그러면 동기부여가 왜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한대요. 욕구 충족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그렇죠. 모티베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5가지 욕구가 뭐냐? 자, 이 5가지 욕구가 뭔지 한번 봅시다. 5가지 욕구는 계층을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요. 한번 볼게요. 가장 하위 욕구가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 가장 원초적 욕구가 뭐냐?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존의 욕구. 다른 말로 생리적 욕구라고도 해요. 생존의 욕구. 그 다음 요거 다음 단계가 뭐냐? 안전해지고 싶은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욕구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싶은 사회적 욕구. 다른 말로 관계 욕구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욕구.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요.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해요. 그래요. 매슬로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매슬로우는요. 결국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욕구가 어떻게 발현되냐면요. 매슬로우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욕구가 하위, 위쪽에 있는 욕구가 상위 욕구입니다. 즉 위쪽에 상위 욕구가 있고 아래쪽에 하위 욕구가 있다면요.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요 순서대로 욕구가 그렇습니다. 욕구가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생존의 욕구를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요걸 느끼게 되는데 그럼 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요거를 충족을 하면 그럼 그 다음 욕구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요 모델을 매슬로우는 뭐라고 했냐면 만족, 진행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아래쪽 하위 욕구를 느끼다가 이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상위 욕구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다가 이게 만족이 되면 어떻게? 그 다음 상위 욕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끝나냐? 아니요.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실현 욕구는 또 다른 자아를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돼요. 됐습니까?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만족 진행입니다. 즉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뭔가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뒤로 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매슬로우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게 나중에 하겠지만 알더퍼 ERG 이론인데 알더퍼 ERG 이론에는 좌절 뒤로 백하는 퇴행 요소를 가미합니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욕구를 지금부터 5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기억의 창의성 개발, 적성에 맞는 업무, 잠재력 발휘, 그 다음에 니은의 과업 성취로 인한 승진, 부서원들의 인정, 책임과 권한 증대, 디귿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일자리와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처, 그 다음에 리을의 협력적인 부서 분위기, 팀원 간의 인간적 배려, 그 다음 마지막에 산재보험, 작업장 위험물질 처리시설 완비. 자, 이 각각을 어떻게 5개를 연결시킬 거냐 볼게요.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적으라겠으니까 첫 번째 생존의 욕구가 뭔지 봅시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생필품을 구입하고 비와 추위를 피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존의 욕구 다음 뭡니까? 안전의 욕구죠.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그렇네요. 위험 물질 이런 걸로부터 내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이게 2번이 되겠죠. 여기가 안전의 욕구. 자, 그러면 안전의 욕구 다음 그 다음 뭐예요?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죠. 관계. 인간관계. 인간적 배려. 그쵸? 요게 사회적 욕구. 이렇게. 요게 3번. 그 다음 4번은 뭡니까? 존경의 욕구죠. 오케이. 부서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존경의 욕구. 이렇게. 이게 4번.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적성에 맞는 업무. 이게 뭡니까? 자아실현. 이렇게.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그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다음 자, 방금 설명했던 거 쭉 나왔고요. 150번 봅시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볼게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한번 봅시다. 허츠버그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츠버그 이전의 동기부여 이론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족하잖아요. 만족이 있고 근데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에 두고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족, 불만족이 해결되면 만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허츠버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 영역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만족이 아니면요. 그럼 뭐냐? 그냥 만족이 아닌 겁니다.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불만족이 해결되면 뭐가 되냐? 만족이 아니라 그냥 불만족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만족과 불만족은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시키고 싶으면 만족과 관련된 요인들을 잘 충족시켜줘야 되고 내가 불만족을 해결하려면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들을 잘 그렇습니다.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만족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뭐라고 하냐? 위생 요인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다른 말로 불만족 요인이라고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뭐예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보면 만족과 불만족은 오케이. 상이한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2번 알더퍼의 ERG 이론은 욕구는 좌절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만족 진행 단계밖에 없는데 그걸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게 알더퍼 ERG 이론. 뭡니까? 좌절 퇴행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3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에는 욕구 위계가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맞네요. 가장 밑에 뭡니까? 가장 밑에 생존의 욕구, 가장 위에 자아실현 욕구. 4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욕구는 학습된다. 자 봅시다. 욕구가 매슬로우 같은 사람들은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매슬로우는 욕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욕구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학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맥클리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해당됩니다. 맥클리란드의 성취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맥클리란드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봅시다. 맥클리란드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가 우리 동기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뭐냐? 성취 욕구, 그 다음에 권력 욕구, 그 다음에 친교 욕구라는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인간의 모티베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성취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성취 욕구라는 건 타고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성취 욕구를 뭡니까? 학습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동기가 학습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름의 기대 이론은요. 동기부여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부름의 기대 이론 문제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51번 바로 나오네요. 부름의 기대 이론. 한번 볼게요. 자, 부름이라는 사람은요.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그 동기부여를 부름은 과정상 동기부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 즉 무슨 말이냐면 동기부여가 how,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봐요. 브룸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 그건 바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을 통해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뭐냐?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회사로부터 보상이 나올 건지에 대한 수단성과 마지막 그 보상이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보상인지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냐? 유의성,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유의성. 즉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동기부여는 첫 번째 기대감과 두 번째 수단성과 세 번째 유의성이라는 요 세 가지의 곱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부름의 기대 이론은 이런 말합니다.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는 기대감과 그 다음 수단성과 마지막으로 유의성. 자, 요 세 가지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곱셈이란 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동기부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 다음 그 결과를 달성했을 때 회사가 내가 보상을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 그런 걸 수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높아요. 그런데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 없는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게요. 그럼 유의성이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하냐? 안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걸 과정상에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부름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A에 들어갈 건 기대, B는 수단,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유의성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인데 부름의 기대 이론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과정 이론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151번 이렇게 체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오네요. 152번. 요거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인데요. 자, 아담스의 공정성이요. 요것도 여러분,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일종의 과정 이론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과정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요. 잘 봐요. 자, 볼게요.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타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단 좀 그려볼게요. 투입 대비 산출. 여기도 투입 대비, 여기도 산출. 이랬을 때, 자, 여기가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인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봐요.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산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비교하는 대상인 타인이 노력한 거 대비 산출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지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산출과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타인의 노력 대비 산출이 이게 이퀄이 되면요.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냐면요. 우리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냐면요. 공정하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동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의 그 전체 비율이 내가 비교하고는 하던 대상보다 작거나 혹은 오히려 클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부등호 방향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나는 불공정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요. 요거를 다시 공정한 요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되냐? 동기부여가 발생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불공정성을 공정하게 바꾸려고 하냐? 자, 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입한 거 대비 산출보다 남의 투입 대비 산출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럼 이걸 이퀄이 되게 만들려면 나는 뭐 하냐? 첫 번째,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뭡니까? 나도 돈 더 주세요. 라고 뭡니까? 그렇죠. 산출에 대한 값을 높여달라고. 즉, 돈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돈 더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쪽에서 더 안 줘. 그러면 이걸 이퀄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노력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아래쪽 부등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입 대비 산출이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잘 생기진 않지만 상대방도 더 많이 주세요라고 뭡니까? 타인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도 그렇죠. 올려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이 남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때 남 걸 올려달라는 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좀 미안하니까 내가 더 노력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도 저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뭡니까? 떠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걸 이탈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인간이 불공정성을 느끼니까 이 불공정성을 어떻게든 이퀄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섯 가지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다? 여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거 왜 나온다? 바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보면 근로시간이 뭐가 되냐? 여기 이제 투입이 되겠죠. 여기 투입이 되고 그 다음 급여가 뭐가 됩니까? 여기 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A는 40시간 일을 했고 2,500을 받았는데 B는 똑같이 40시간 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더 받았네요. 그렇죠? A와 B를 비교했더니 B가 A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걸 A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걸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이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보다 뭡니까? 더 작다라고 느끼는 경우죠.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 돈 더 올려주세요.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근무 태만 행동. 오케이, 요거 투입을 적게 하는 거고요. 근로시간 단축. 오케이, 투입을 적게 하는 거고요. 이직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이도 저도 안 되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연봉 협상을 통해서 급여를 늘리고자 한다. 내가 산출을 더 달라고 하는 거 맞네요. 5번에 자신보다 더 낮은 조건의 비교 상대를 찾는다. 아니죠. 여러분 비교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적게 받는다 그러면 내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더 낮은 사람을 비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도 되겠네. 그렇죠? 뭐냐? 비교 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그렇죠. 더 좀 약간 높은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 변경. 주로 요거는 내가 과다 보상을 받을 때 나타나요. 나의 과다 보상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153번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저기 쫙 다 나와 있네요. 좋아요. 자, 153번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2명 이상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의논해서 하는 걸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집단의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요건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네요.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정보가 공유될 거니까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할 거고요. 2번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3번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수용도와 응징력이 높아진다. 그렇죠. 함께 합의한 거니까 굉장히 그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도와 함께 했으니까 응집력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4번 서로의 의견에 비판 없이 동의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죠. 이걸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맞네요. 그 다음 5번 차선책을 선택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집단이 선택했던 그 의사결정이 가장 베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치 용어로 아주 그럴싸한 말이 있는데요. 요 말이 뭐냐? 차선택을 선택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중우정치라고. 우매한 대중들이 모여서 무언가 그렇죠. 의사결정을 했더니 그게 굉장히 우를 범하는 정치가 나타난다. 중우 정치라고 해요. 오케이? 그게 바로 정답은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54번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우리가 사실 조직 차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끔 개인 차원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이쪽으로 좀 한번 옮겨봤는데 봅시다. 단위 생산과 대량 생산에 알맞은 조직 구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렇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단위 생산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은 요거는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하나 더 해볼까? 생산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요 각각은 어떤 공정입니까? 단위 생산은 뭐예요? 요거는 공정별 배치.
그 다음에 요거 대량 생산은 뭐예요? 이건 제품별 배치. 이런 것도 하나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생산 체제에서 적합한 조직 구조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는 당연히 어떤 조직이 좋아요? 그때그때 고객의 니즈에 맞춰줘야 되니까 오케이, 유기적 조직.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은 그냥 표준화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기계적 조직.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뭐 쉽네요. 단위 생산의 유기적, 대량 생산의 기계적.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4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정도쯤에서 우선 마무리를 좀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경영조직론의 전체 개관을 좀 했고 그중에서 개인 차원에 대한 기출 변형 문제 일부를 좀 풀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기부여 파트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